시카고 애국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무교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강사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자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 나온 지가 근 20년이 돼갑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보게 될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제 일본과 미국에 약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그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내용 중에서 이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기독교 200년의 그런
그 정신문화의 역사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 사람들 만날 때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신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그죠?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돌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보다 약간 다른 뛰어난 존재 이 정도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 신 그러면은 벌써 그냥 절대자, 창조주 바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는 참 부럽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잘 개념이 안 온다고 해요. 기독교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저 북한은 이 유물론 중에서도 가장 그 전투적이고 이 악질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단순히 사상을 뛰어넘어서 어떤 종교화된 아주 악질적인 체제를 갖춘 나라다. 그런 집단이다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북한이라는 체제, 이 체제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신과 상관이 없는 가장 반민족적이고 또한 반대한민국적인 그러한 체제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이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민족적인 세력이 한번 힘을 쓰고 용을 쓴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확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서 용을 한번 썼는데 그렇다면은 다시금 우리 한민족의 정통적이고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힘을 써야 되는, 용을 써야 되는 때가 오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는 그저 반공이나 어떤 감상적인 그러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조직화를 이뤄내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반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어떤 전투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신 우리 이인호 교수님은 정말 그 일선에 계시면서 싸워오신 그러한 분이고 또한 그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영광이고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서양학 박사를 하셨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전 고려대 서울대 교수를 지내셨고 전 핀란드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상 교수님의 양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진 촬영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하고 또한 그 촬영 못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촬영을 하겠으니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함께 촬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앉으시고 뒤에 한 줄 쓰고 한줄 올라가고 가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오신 분들 다
나오시고요. 혹시 사진 찍기 원치 않으신 분은 그냥 앉아서 계세요. 오신 분 이왕이면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분은 좀 앞에 앉으세요. 연로하신 분은 이 사진 촬영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힘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같이 해주시기를 다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다. 건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진 촬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좁으면은 한쪽 어깨를 옆으로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대고 붙여서 있는 건데. 네. 사진 촬영하려고. 알겠어요. 좀 젊은 사람이 얼마만이죠? 정말입니다. 알겠어요. 가까이 어깨를 딱딱 붙여주십시오. 한쪽 어깨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좀 좁혀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하면 야 하면서 국기를 올려주세요. 파이팅! 야! 다시 한번 파이팅!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둘, 파이팅!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가 그리 기쁜 이야기가 못 되고 암울한 상황에 대한 그 보고 같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나라 사정이 어려워진 데 대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제가 공석에 나가면 요즘은 제가 당연히 최고령자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더 늙은이가 있으니까. 제가 1936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됐고 중학교 2학년 되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서울로 부산에 피난을 왔다가 첫 번 그 석 달은 공산치하에서 서울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일사부터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휴전 이후에 서울로 다시 가서 서울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입학했다가 상학과에 들어갔었는데 졸업을 못하고 미국에 와서 학부 교육부터 받고 11년 동안을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4년 동안 그 후 교편을 잡고 72년에 아마 그때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시기 시작할 때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박정희 정부 때 또 이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귀국한 후 한 달 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학생들이 그 데모하는 가운데에서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96년에 김영삼 정부 때 주 핀란드 대사로 발령을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핀란드에서 주 러시아 대사로 갔었고 그 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걸 4년 맡아서 한 8년 동안 외교 영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정년 퇴임 나이가 됐지만은 뭐 특임 교수님 뭐니 하다가 뒤늦게 2014년에 KBS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맡아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4년 동안 지난 1월까지 있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제 경력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개인의 장황한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다 경험의 포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또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강연이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고 비슷한 걸 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 포럼이라도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건 벌써 나라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카고 한일회 하면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들 힘으로 이런 훌륭한 문화회관을 마련하셨다는 걸 보고 참 제가 너무도 참 감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애국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는 걸 보면서 밖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앞서서 나라의 위기가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저를 뭐 대단한 투사로 소개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역사 선생 노릇을 했고 잠시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외교 일선을 맡았던 것이지 지식인으로서의 이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고 또 그것이 또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떤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좁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건 피하면서 좀 전문가로서 기용을 당해서 대사라든가 KBS 이사장이라는 것을 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제가 지키면서 살았던 것은 자유인으로서 산다는 것, 즉 지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해도 거짓말을 강요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는 지킨다. 그게 제 소신이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죽기 전에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지금 저는 사실 굉장하게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고든 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계 미국 학자가 아주 용감하게 지적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평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둥이었던 것, 우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즉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고 정치 민주화에 성공을 한 나라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그러한 이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위기감이 나라 안에 이제 감돌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끼고 있는 국민이 또 다수인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2일에 아까 말씀 나왔던 김평우 변호사님이 조직을 하셔서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주제를 할 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정을 납치당한 비행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만 승객들이 아직 납치당했다는 걸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파일럿을 자기들이 환영해서 파일럿석에 앉히고 먼저 파일럿은 여자인데 소통도 잘 안 하고 너무 딱딱하다. 잘 묻고 인상 좋은 사람을 교체하자. 그러자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박수 치는 바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무엇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 파일럿을 들여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사는 곳에 들렸다 갈 거니까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소란을 피우면은 먼저 파일럿을 가다 놨듯이 당신들도 가다 갇힐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제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처분만 바라면서 관제탑이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비행기가 원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사정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라고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정치제도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 사정에 맞춰서 보다 많은 인간들이 인간답게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의식주의 기본을 해결하고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질병이라든가 모든 생명을 위험한 데서 벗어나면서 자기가 타고난 모든 것을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보다 나은 앞날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나 다 꿈꾸고 추구했던 목적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여서 저항운동을 하게 된 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치적인 그 권리가 짓밟혔을 때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힘으로 일제의 힘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고 마침 일제가 야욕을 부려가지고 미국을 침략하는 바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은 됐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8선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가 않았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우리를 이런 그 불안과 공포 속으로 그 몰아넣는 그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그동안 가장 큰 그 영혼으로 지켜왔던 뭐 네 가지랄까 이것을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이 두 가지 세력이 대립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민족 통일. 아마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도 그것의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함께 이룰 수가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현상이나마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너무도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이 세력이 갑자기 이 청와대를 장악을 하면서 지금 마치 하루아침에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이 선전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도 그렇고 다른 세계의 다른 그 언론인 여러 지식인들도 거기에 이제 말려들어가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의 분명히 김정은의 의도에 달리게끔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저는 정치나 뭐 정치학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뭐 전략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내가 살아온 세상 그리고 내가 공부해 본 거 이런 거에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전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같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우리가 토탈 워라고 전체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방과 후방에 구분이 없이 공습도 당하고 뭐 하는 그런 거를 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싸움을 무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싸움, 의식을 교란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몇십 배 월등하고 정치 제도에서 굉장히 더 훌륭한 제도를 운영해온 대한민국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쟁, 정신 교란을 하는 전쟁에서 북한에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의식이 없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강한 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지금 꼼짝 못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설명을 하려면은 이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 여러 가지를 봐야지 되고, 또 큰 이 줄거리를 보는가 하면 또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다 함께 봐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 역사학 선생 노릇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대에게 역사적인 기억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하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는 뭐 북한을 남으라고 전 공산주의 세계를 남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적대 세력 앞에서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한 그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랄까 하는 쪽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바로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게 우선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참 일천한데 그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광이랄까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헌법체제로 선택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찍부터 그것을 그 무너뜨리면서 소위 그 이 대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결국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그 사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당사자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창출해내는 데 실패를 하고 그중 일부가 결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칭하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우중주의로 그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 역사는 70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70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 태극기 부대에서 국회의사당 한쪽에서 기념식을 했고 몇몇 거리에서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들을 다 쓰더니 이제는 1919년이 대한민국 탄생이다 하는 억지 소리를 하고 내년에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한다고 지금 돈을 퍼붓겠다고 북한하고 공동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를 이 지지하는 세력만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거를 암시를 했고 물론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걸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국민이 결국은 저지른 일이죠. 그런 면에서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제 판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당 안에서 무슨 친박이니 무슨 박이니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맞은 패거리 싸움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싸워서 국민이 염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사실 얼마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증거도 사실 들을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남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약해서 뭐든지 관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적에 과학기술 창조를 위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의 책임자로 모셔가려고 했지만은 야권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결국 그만두고 관철을 하지를 못했어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수결만 가지고도 안 되고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고지식하게 지키느라고 결국은 정부로서 정부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볼 적에 그분의 그 정치인으로서 큰 결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매체들이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정적인 그런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미리미리부터 꾸며온 여러 가지 계략에 그대로 희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대한민국 세력은 굉장히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원래 좌파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은 지하운동 할 때부터 선전 기술을 익혀왔고 또 소련이라는 체제는 1917년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던 세력이죠. 마크스의 공식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 사회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모두가 능력껏 기여하고 필요껏 가져갈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간다. 이것도 자체도 물론 그 잘못된 거지만 마크스 이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소련 같은 경제 후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이 생산력이 넘쳐나는 과정에서 분배가 잘못돼서 이 소수의 자본가들만 넘어뜨리고 나면은 넘쳐나는 그 생산력을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하는데 러시아가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크스주의 진영 안에서도 소위 정통파 마크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런데 레닌이 우선 권력을 잡아야 된다 해서 소수의 소위 볼셰비키를 모아가지고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소비에트라는 말이 병사협의체, 군인협의체에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grassroot democracy의 가장 좋은 표본이다. 뭐 이렇게 내세웠지만 실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뒤에서 일당 독재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실제 1년 안에 그걸 해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가장 그 핵심 지지자들은 그런 그 이론, 선동과 선전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잘 학습을 하고 체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부르주아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코드를 지배하고 그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론을 굉장히 일찍부터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정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온 세계가 나눌 때 참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분단의 극복, 상처도 극복하고 정말 우리 백성이 전 세계에서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드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올림픽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고 다 했지만은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언론이 심소봉대해가지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 대신에 그걸 정치적인 자산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미선이 효선이라고 그 미군 장갑차에 여학생들 둘이 치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 잊지도 않은 것을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해서 정치가 3개월 이상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었고 그 후 또 만들어낸 게 소위 세월호 사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외국 순방을 하고 박수를 받고 그때까지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월호가 한 게 뭐냐? 그건 결국은 목포 이 근처 백목항이라고 하는 험한 데서 배가 가라앉았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불행히도 300여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중학생들이 50명 이상이나 됐던 거. 그리고 그 보도가 잘못돼서 저도 그걸 일어나고 12시에 강의를 하고 나와서 방송을 봤더니 다행히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구제됐다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2시간부터 보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빠졌다.
굉장히 참 불행한 이 사고였지만 이건 분명히 이건 교통사고의 일종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규칙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으면은 그 대회사가 무리한 짓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 역할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정부가 비틀거리면서 결국은 그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터뜨린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없고 혹시라도 이 청와대 주변의 권력 비리에 말려들까봐 동생들까지도 차단을 하면서 혼자 사는 대통령이 옷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대령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려서부터 알고 가까이 왔던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그거를 위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들고 하는 하청 업체의 이 고영태니 뭐니 하는 일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좀 쉽게 벌어볼까 음모를 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두 여자를 한꺼번에 혼을 내주자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맞아 대통령 주변 청와대 주변에 여러 가지 권력 비리 스캔들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였던 거죠. 바로 그것이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첫 번 그 인식이었는데 쉽게 사과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자기의 스피치가 이 정도 결국 평범한 여자 시민인 최순실 정도가 읽어가지고 괜찮게 들리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보냈던 거를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 유명한 드레스든 스피치까지 다 쓰고 주물렀다. 소위 국정농단을 했다. 하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권력이 거짓말을 유포하고 그에 앞서서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딸이 부정으로 이화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대통령하고 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화려한 승마복을 입은 여자애가 말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을 연거푸서 하면서 삼성에서 사준 말로 승마 대회에서 금을 땄다고 해서 들어갔다. 그럼 국민들 감정은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이제 내 자식은 대학에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이걸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딸인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나왔고 그거를 그냥 서둘러가지고 그 기회에 결국은 그 얄팍한 기회주의자인 정치인들을 몰아세워가지고 탄핵 결의를 하고 들어갔던 거죠. 성숙한 사회에 성숙한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불과 몇 주일 안에 거리에 데모대가 그걸 말을 한다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가세를 했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그 들어선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소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으니까 자기는 그 반대로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도 마음으로 옮기고 뭐 하겠다. 전부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참 80평생을 살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일당 독재를 하면서 권력 분할, 국회의 역할, 법원의 역할, 감사원, 방송통신에 할 것 없이 모두를 청와대가 쥐고 흔들고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냥 행세를 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얘도 없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무식한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독재를 할 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습이 있었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꾸며진 이런 쇼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바로 그런 그 쇼를 잘하기 때문에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지금 이제는 거의 다 함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불행히도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KBS의 이사장으로 간 것이 1914년 9월인데 그때 바로 그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 국장 무슨 하고 사장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KBS 사장, 이사장이 다 갈리는 바람에 공석이 돼서 저보고 그거를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 뭐 아수라장 갔다는데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래도 이 방송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전하게 믿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바로 제가 제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벌써 한겨레 신문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김대중 그 야당 지도자를 하던 사람들 밑에서 대사를 한 사람이었고, 정치에 대해서 관리였고,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의원 제의도 받았던 거 제가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 프레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KBS 이사장 얘기가 나오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가 돼서 KBS 이사장의 뭐 부적격이라든지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을 받아가지고 대사를 주러시아 대사라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4년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땐 이건 대한민국 자체가 공격을 받는 거구나. 내가 역사를 한 사람이니까 뭔가 그래도 답변을 한다면 나 정도는 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벌써 그때는 가보니까 사장이 누가 됐고 이사장이 누가 됐고 간에 실제 기자와 이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의 상당수, 적어도 그 중에 골수 몇 사람이 완전히 반대 한민국적인 시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혀 직접 어디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큰 문제나 이사회에서 다르지. 그러나 넌짓하게 이렇게 제의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순진하게 KBS 같은 중요한 방송을 통해서 교육과 교양의 수준을 올리면은 우리의 분열, 쓸데없는 아주 모르는 데서 서로 싸우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손세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야당 정치인으로 있다가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을 70년대에 내셨어요. 김구를 아주 순항하는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그 후 40년 계속 연구를 해서 재작년에 7권짜리로 이승만과 김구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냈어요. 아주 푸는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증된 역사서이지만 읽히기는 소설같이 재미있게 개인사에서부터 큰 정치적인 흐름까지 김구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승만에 관한 걸 뭘 한다면 이승만은 벌써 독재자로 낙인이 찍혀서 독재 미화한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이승만, 김구, 우리 독립운동의 두 거두를 같이 다루는 책이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제가 넌지시 제의를 했는데 그걸 KBS가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하도 맥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이 알려지는 거를 거부하는 세력이 지금 쫙 매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승만과 김구 선생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애국운동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하는 게 자세히 조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벌써 방송 매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서 결국은 그 최순실 쇼라고 하는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연출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리고 세 사람이 대통령에 들어섭니다. 저는 누구의 의도를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마음은 어떤 때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무지에서 오는 거냐 반역에서 오는 거냐 이런 많은 생각을 혼자 속으로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참 누가 이렇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8월 15일에 신생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선포됐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기록에 남는 거고 유엔이 그 당시에 유엔이 감시하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태어난 이 합법적인 국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그런 걸 지금 전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좌우 이런 거를 사실 지금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정직이냐 거짓말이냐. 사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있듯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때는 좌측으로 좀 기울어졌으니까 우측으로 더 가야 되겠다. 우측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좌측으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한 나라들이 대다수는 다 복지국가 거쳐서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우리도 사실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누가 정말 정직하게 되도록이면 자기가 가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현 정부를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은 국민을 상대하는 데서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처음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하는 통일이다. 이랬으면 국민이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평화 하니까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화하니까 모두가 죽는 것보다야 평화가 좋지 이렇게 해서 믿고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북한이 우리끼리 민족 통일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해서 벌써 그 비무장지대의 초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쪽에 장사포가 5,000명이나 그냥 있는 상황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 또 임진강 하도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화라는 거 믿고 그냥 가만히 있도록 지금 국민이 말하면 조건화가 돼버렸어. 그 이외에 지금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내놓을래? 아니면은 우리한테 한 방 맞을래?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미군 쫓아내고 통일할래? 그럼 당연히 통일하겠다. 한 방에 총도 쏘지 않고 대한민국이 그냥 북한 앞에 굴복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까지 조성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평화, 통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멀쩡한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지고 부자가 소송을 하고 형제가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이 이렇게 다른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살았는데 두 지도자가 합의를 해서 방벽을 제거한다고 갑자기 평화 통일이 온다. 저는 평화 통일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시작. 큰 전쟁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몸싸움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러한 무질서, 혼란, 공포 이런 거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무책임한 그런 식의 그 평화 논리를 펴면서 그거를 가지고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헛된 거짓 싸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권력만 유지하고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김정은하고 손을 잡고라도 이점을 가지면 우리가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평화를 가져온다면은 누가 말하겠어? 상식으로 볼 적에 그게 과연 평화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불행히도 지금 한국 내에서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면에서 지나간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불행하고 마음 아픈 일인데 바로 납치당한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까지 공중에서 치고받고 할 수도 없고 관제탑에서 어떻게 이 비행기를 추락하지 않게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관제탑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사실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군이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켜낼 지금 힘이 없습니다. 바로 군대의 이 전문가, 참모 총장급의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군대가 군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게 된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핵 위험만 없으면은 사실 한국 문제라는 것이 우리같이 절박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이 또 세계가 또 우리도 어느 면에서 잊어버린 거는 우리는 핵 문제 훨씬 이전부터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우리가 동포를 사랑해서 북한을 돕고 싶어도 도우면은 그것이 곧 무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큰 무기, 결국은 핵 무기로 우리에게 햇볕 정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거를 직시를 하면서 이런 속에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산을 벗어 던지지를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면에서 결국은 미국에 사시는 우리 애국 동포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미국도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느냐.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넘어간다면 이거는 전 세계에 그런 큰 파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정은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직 대통령 2사람이 영호의 몸이고 대법원장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고 국회 부의장이 정보를 잘못 입수를 했다고 공격을 당하고 대법원 법관들 자리, 법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같은 쪽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당이라고 하는 건 아마 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더 무서운 그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적인 희생을 어떻게 가장 덜 줄였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진보 보수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 젊은 애들 특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을 돕고 또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을 왕창 지원을 해서 정상 국가로 만들도록 해서 우리하고 그래도 조금은 비슷한 존재로 끌어올리면서 차츰차츰 통일을 우리 주도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 그것이 진정한 평화통일인데 지금 거꾸로 대한민국을 북한 비슷한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게 그냥 쉽게 북한이 삼킬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도 그게 민족 통일이고 누구도 지지 않는 윈윈 게임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한인사회의 여러 집단들, 미국의 띵크탱크, 여론 매체들이 한국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쪽과 북쪽이 한꺼번에 민족 전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긴 내랑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역사상 유례가 없게 세계에서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못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은 북한대로 좀 첫 한 줄을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좌파 소위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세력에 중춘하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가까운 분인데 백남청 교수라는 분이 거기에 참 대이론가인데 그분은 어물어물 오고 가고 해서 어떻게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 통일이 되지 않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를 주장합니다. 저는 그분이 의도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 하는 것이 독립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순진하게 그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일이 되는구나 하고 또 믿고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는 그 분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그 민족 통일을 어떻게 같이 달성할 수 있는가.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주도 통일에도 싫다고 그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지금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을 하면서 이 북한이 얼마나 이례적인 사회인가를 잘 알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우리가 많은 그 희생을 하고 도와야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통일할 필요 없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또 하고 정반대 방향 그것도 대한민국 주도 통일도 버겁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식의 통일, 즉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예기치 않았던 모든 사회주의 이론, 모든 역사학적인 사례 같은 거에서 벗어난 한 나라가 자살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바깥 사람이나. 저도
지금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혈극이 발생할지 그거를 제가 걱정하는 거죠. 어느 누가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또 일하는 것만큼 능력과 하면은 대가를 받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해야 된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어떤 국가도 모두를 다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살게 만들 힘을 가진 국가는 없고 세상에 그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입니다.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 경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너무 거대한 불평등이 일어날 때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시장 경제의 파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정치가 작동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노력해온 거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적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절망적인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이 결국은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부지런하고 재주 있고 또 가족애가 강하고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북한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건 결국은 정치체제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두를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자기 능력껏 뛰어라. 세계 어딜 가서든지 국내에서든지 그리고 최저한의 교육을 다 받도록 보장을 해주고 생업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반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전체주의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였고 공산주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민족이나 국가를 수단으로 보지 그거를 존중하는 세력이 아니었어요. 즉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련방의 소련이라고 하는 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모든 나라들이 소비에트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서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한 나라가 유일하게 소련이었고 2차 대전 당시 종결 당시 스탈린은 동유럽까지 차지한 소련의 대원수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주적 독립, 민족 자주, 독립 이거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은 아까 말한 백낙청 씨를 비해서 우리가 반공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소위 촛불민주주의의 촛불혁명의 의미가 대한민국 헌법에 더 씌워졌던 반공 덮개를 걷어낸 게 촛불혁명의 의미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가 아니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걸 전부 다 부정한다는 얘기죠. 즉 자유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반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는 소련 사람들이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이 현실로서 다 증명을 해줍니다. 즉 그들도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된 게 러시아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지식인들의 논의가 우리들 얘기하고 고민하고 너무 비슷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막스주의 이념입니다. 젊었을 때 빠져보는 거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면 다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알게 되면 거기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100년 전 레닌이 주장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식의 망상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대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